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생산자 및 판매자들이 당장 사용하지 않거나 팔리지 않는 원자재 및 완제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크게 질문이 나온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면 문제를 읽어보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내가 맨 처음에 재고를 사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보관 비용은 오히려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차라리 물건을 내가 다시 반품시키느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는 거는 결국 규모의 경제, 다르게 보면은 또 수학 체증의 원칙에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런 거, 우리 규모의 경제 예로 들면은 신입생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신입생이 우리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교육하는 그 교육 투자 비용이 있겠죠, 회사에서는. 자, 그 신입이 교육을 받는 동안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 비용이라고 보는데, 그 투자 비용을 주더라도 얘가 이제 이 신입생이 일을 잘하게 된다, 일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은 이제 일을 잘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규모의 경제에 들어간다 라는 개념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자, 마찬가지죠. 굳이 내가 보관할 수 있으면 유통비를 굳이 쓸 필요 없죠. 3번. 안전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럴 수도 있겠죠. 급격한 수요의 증가로 인한 내가 안전한 재고를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4번. 해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4번이 틀렸죠. 해증이라는 것은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거죠.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 변동이 갑자기 심할 때 이 재고가 안전재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해증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핵증을 추구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 또 맞는 말이겠죠. 자, 2번. 아래 글 상자 내용 중 아웃소싱의 성공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자, 그렇죠. 아웃소싱이라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유통이나 물류 같은 경우에서 아웃소싱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큰 물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 자체를 아웃소싱 해버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기적인 전략을 짜서는 안 되겠죠. 자, 니은. 아웃소싱은 경쟁력 강화 차원이 아니라 고용 조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 요것도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요것도 우리 유통이나 물류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 우리 회사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가 아웃소싱을 줄게,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경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귀찮은 일들은 딴 데 줘버리자, 이런 개념으로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을 잡아두시는 게 좋고요. 요거 일단 틀린 내용이네요. 3번 디귿. 핵심 역량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 중요하게 주력해야 하는지 등의 전략적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할 건지 알아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줄이자, 그것들을 외주를 주자, 아웃소싱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자, 리을. 분사형 아웃소싱은 유능한 분사장 선발과 충분한 육성 기간을 거쳐 추진해야 된다. 자, 분사형 아웃소싱이라는 거는 어쨌든 굉장한 교육도도 높아야 하고요. 어쨌든 굉장한 그 개개인들의 능률이 높을수록 더 발현이 잘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3번. 기업 경영진이 각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윤리 관련 문제는 솔직히 진짜 땡큐 문제예요.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주주에 대해서는 자금 횡령, 부당한 배당 금지. 자, 이런 거 당연히 이해 윤리를 잘 지켜야겠죠. 자, 2번. 사업에 대해서는 사원 차별대 위험의 노동의 강요 금지. 당연하고요. 3번. 고객에 대해서는 줄 서는 곳의 새치기, 공공물건의 독점 사용, 품절 가능 품목의 사재기 금지. 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고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자, 우리 지금 경영진이 각 이해 관계자들한테 대한 윤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객분들은 소비자잖아요. 이해 관계자라고는 굳이 우리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려먹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아래 글 상태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재발주점 방법을 적용할 경우, 안전재고와 정기적 발주 방법을 적용할 경우, 발주 사이클은 1개월, 안전재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재발주점은 뭐죠? 내가 물건을 주문해서 잘 쓰고 있는데 이거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시기에 상관없이 내가 추가 주문하는 겁니다. 추가 주문, 급주문, 이런 것들이 재발주점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기적 발주 방법은 뭐냐? 1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계란 갖다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정기적인 발주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정보들이 이제 조금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공식 모르면 모르겠죠. 자, 재발주점 방식에 이제
어떻게 재고는 안전재고 어떻게 계산하냐? 자, 먼저 수요량의 안전개수를 곱해줍니다. 자, 그럼 수요량 여기 55개죠? 55개 안전개수가 0.7입니다. 0.7 이렇게 곱하고 발주 사이클. 자, 발주 사이클을 우리 한 달로 보기 때문에 일주일이 1이죠? 한 달에 4주죠? 자, 그래서 발주 사이클은 무조건 4로 정해진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55 곱하기 0.7은 38.5죠? 자, 38.5 맞나요? 맞죠? 38.5를 이제 4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9.625가 나와요. 자, 9.625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요기간을 곱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 소요기간 어디 있네요? 3 있죠? 그래서 3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28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29개로 맞춰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정기적 발주 방법이에요. 자, 정기적 발주 방법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중과 하로까지는 계산이 똑같아요. 그럼 9.625에다가 이번에는 소요기간을 곱해줄 건데 발주 사이클을 더해줄 겁니다. 왜? 우리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구하는 양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안전재고가. 그래서 발주 사이클은 4주죠. 그럼 숫자 4입니다. 소요기간 3이죠. 그럼 더욱 7. 그럼 9, 7에 63. 64. 그러면 97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저기서 또 반올림해서 67개. 그렇게 해서 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공식에 나오는 단어들 한번 같이 외워주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 안전 재고를 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글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직무 확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직무 확충은 뭐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다른 직무를 추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직원으로서 짜증이 난다, 안 난다? 굉장히 짜증이 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직무 확충은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근로자에게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험한다.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자, 어쨌든 권한을 위험한다라는 건 너 할 일 더 하라는 거죠. 자, 2번 종업원에게 과업 수행상의 유연성을 허용한다. 자, 이것도 뭐 너 일 이거 추가했는데 뭐 네 일 하는 거 지금 하던 거랑 이거 추가되는 거랑 뭐 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게 얘기하는 거 지금. 3번 직무 내용을 고도화해 직무의 질을 높인다. 자, 요것도 직무 확충의 내용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굳이 직무의 질을 안 높여주셔도 된다, 그죠? 자, 4번 동업원이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추적하고 측정하도록 한다. 자, 이것도 이제 직무 확충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동일한 유형에 더 많은 직무로 직무량을 확대한다. 자, 그러면은 그나마 덜 짜증나요. 당연히 짜증나는데, 근데 이 직무 확충은 내가 동일한 업무에 다른 직무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뭐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가서 물만 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야, 너 나무에서 가서 올라가서 사과도 좀 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왜 굳이? 그러면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돈을 더 주던가.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직무 확충은 동일한 유형의 업무에 다른 직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더 설명드릴 건 없네요. 자, 6번. 자, 아래 글 상자에서 의미하는 조직 내 집단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자, 가장 오래되고 흔히 쓰는 방법이래요.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위쪽의 힘을 사용해 복종함으로 갈등 원인 대신 갈등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갈등의 재발성이 높다. 안 좋은 거네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위쪽의 힘을 사용해 복종한대요. 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지금 어딘가에 꼰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보니까 4번이겠죠. 권력을 이용한 갈등 해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엄마가 애들끼리 싸워요.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끼리 왜 안 싸워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엄마가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 안 싸우는 거죠. 참는 거죠, 그냥. 그럼 나중에 언젠가 또 싸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얘기. 뭐 통합은 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이익을 만족시켜준 대안을 도출해낸다. 통합이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려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갈등 회피, 자신의 유리한 이익이 있을 경우 문제를 모른 척함.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가 승진할 수 있어. 근데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모른 척하고 갈등 회피해버리는 거죠. 협상, 타협,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는 거다. 배려를 서로 배려하는 것은 그러면은 협상이다. 배려 플러스 배려는 협상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유통 경로의 성과를 평가하는 각각의 차원으로 옳은 것은, 기억부터 볼게요. 유통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이 여러 세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니은 하나의 경로 시스템이 표적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 산출에 얼마나 제공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투입보다 산출에 중점을 두는 목표 지향적 평가다. 자, 투입보다 산출에 중점 두는 목표 지향적 평가다. 자, 사실 여기서 힌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 자, 니은 효과성이니까 정답은 1번 되겠죠? 자, 먼저 형평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바람직한 분배가 되고 있느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배분되고 있느냐, 요거를 지금 핵심으로 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 결국 산출, 우리가 피드백이 얼마나 됐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되었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니은은.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좋았어, 목표 지향적인 성과 기준으로만 내가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효율성은 뭐냐, 코스트 퍼포먼스죠. 코스트 퍼포먼스란 가성비가 좋다, 가격 대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한다라는 게 효율성이죠.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가서 빵이랑 우유랑 피자 좀 사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효율성이 좋은 일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저 어렸을 때 많이 사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 8번 수평적 유통 경로에 비해 수직적 유통 경로가 하는 특징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수직적 유통 경로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이 수직적 유통 경로의 특징을, 시험에 나온 특징들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게 있고요. 각 유통 단계에서의 전문화가 상실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 새로운 기업, 신규 점포 이런 것들의 진입이 어렵고요. 혁신적인 기술 보유가 가능하고 유통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원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특징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볼게요. 자, 자원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다. 자, 여기 특징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 말고 기억 없는 거 지워볼게요. 자, 2개밖에 안 나왔네요. 자, 니은 낮은 진입 장벽으로 새로운 기업이 진입이 쉬움. 자, 이거는 수평적 유통 경로의 특징이죠. 수직적 유통 경로는 높은 진입 장벽이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의 소요. 자, 디귿 이거 맞는 말이죠. 초기에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디귿 보니까 정답은 2번 나왔고요. 자, 리은 미음도 볼게요. 시장이나 기술 변화에 민감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민감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 각 유통 단계에서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요 수직적 유통 경로에서는 각 유통 단계에서 전문화가 상실돼 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미음도 같은 맥락이네요. 각 유통 단계에서 전문화 실현, 자, 상실되어 있다라고 같이 봤었습니다. 자, 9번 중개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1번 브로커는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독립된 중개 기관이다. 자, 요거는 볼 수가 없어요. 자, 서비스 기업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브로커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해야 돼요. 그냥 브로커는 브로커예요. 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2번 대리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속적인 관계를 갖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다. 아니죠. 거래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 게 브로커죠. 네, 이것도 아니고요. 한번 브로커는 독립된 중개기관으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판매 계약을 촉진한다. 자, 그렇죠. 자, 구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게 브로커의 주된 역할이죠. 그래서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어디 회사의 이름을 빌려치지도 않고 브로커는 그냥 브로커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조금 더 이 브로커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 좀 더 볼게요. 4번 브로커는 계약 시 지역권, 독자권, 판매 수수료를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5번 구매자를 위한 구매 전문 중개상의 역할에는 제조사의 제품 촉진, 제품 소유, 위험 공유 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유통경로 구조 결정 이론 중 연기, 투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기, 투기 이론이 뭐죠? 자, 연기, 투기 이론은 우리 유통 경로 구성원들 중에서 누가 이 재고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경로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간상이 있는데, 중간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조업자가 있겠죠. 제조업자는 한자로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제조업자가 중간상이 주문한 물건을 빨리 만들어서 갖다 주면은, 자, 제조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재고들을 중간상으로 넘겼어요. 자, 그래서 이 중간상도 다른 중간상이나 이제 다른 소매업자에게 넘긴다라는 거죠. 자, 근데 빨리 넘길 수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해줘야지 재고를 내가 최대한 안 들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로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진다라는 얘기를 연기 투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내용 가지고 한번 이해해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은 4번.
자,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들은 다빈도 소량 구매를 하므로 많은 중간상들이 재고 비용을 부담한다. 자, 그렇겠죠. 중간상들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빈도 소량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빈도 대량 구매를 한다면은 오히려 재고가 더 훅훅 나가니까 내 중간상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그렇게 많이 없겠죠. 금방 빠지고 금방 나가니까. 그래서 요거 내용 같은 게 다빈도 소량 구매이기 때문에 중간상들이 재고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1번부터 볼게요. 자, 경로 구성원 중 누가 비용 우위를 갖고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니죠. 자, 누가 재고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통 경로의 길이가 결정된다는 이론이 연기 투기 이론이죠. 자, 2번. 중간상들이 재고 부담을 주문 발생 시점까지 연기시키려 하면 제조업자가 재고 부담을 져야하므로 경로 길이는 길어진다. 자, 요거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짧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경로 길이가 만약에 길어진다,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제조업자가 이 상품 재고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중간 상들한테 경로 활동을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재고 부담에 중간 상들을 활용을 한다. 그럴수록 이제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거 보면은, 자, 우리 산업재 제조업자는 경로 길이가 긴 유통 경로를 통해 경로 활동을 직접 수행한다. 자, 즉, 경로 활동을 직접 수행하면은 여기 이 유통 경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죠. 자, 그러면은 유통 경로가 길어지는 그런 긴 유통 경로가 아니라 짧은 유통 경로를 통해서 경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가 있다라게 되는 거죠.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중간상들이 제조업자 대신 투기적 재고를 유지한 경우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투기적 재고를 하면은 추가되는 중간상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로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간접 경로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 간접 경로라는 거. 자, 우리 보통 편의품들이 일반적으로 경로 길이가 긴 간접 경로를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지금 4번 보시면은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들이 다빈도 소량 구매를 하잖아요. 그 말인 즉슨 소비자가들이 우리 집에 이 재고를 쌓아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중간상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는 돈만 내고 그 물건을 다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편의품들, 다빈도 소량 구매하는 편의품들이 간접적인 유통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저쪽구에서 정한 전자거래 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읽어보면 되겠죠. 자, 전자거래 사업자의 준수사항. 1번.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당연히 해야겠죠. 자, 2번.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 마련. 콜센터 둬야겠죠. 3번. 거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 기록 일정 시간 보존. 자, 이것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겠죠. 4번.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마련. 당연히 틀렸죠. 자, 우리 지금 전자거래 사업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땡큐 문제였죠. 자, 12번. 물류비를 산정하는 목적에 대한 가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정답이 2번입니다. 자, 하역 활동에 대한 표준화 실현은 아니고요. 자, 그럼 뭐냐? 물류비를 산정하는 목적. 1번. 물류 활동의 계획, 통제,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 3번. 물류 활동에 관한 문제점 파. 4번. 물류 활동의 규모 파. 5번. 원가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요거 4개 같이 외워두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외우기 귀찮으시면 굳이 안 외우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요한 거 먼저 외우고 여유 나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외워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13번. 주로 가스나 액체로 된 화물을 수송하는 방식으로서 수송 과정에 제품 파손과 분실 가능성이 가장 적은 수송 형태로 오른 것은, 이것만 봐도 사실 정답은 나왔어요. 정답은 파이프라인이죠. 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버디 메신저였었죠. 날라다녔죠. 그래서 우리 항공과 트럭을 하는 게 버디백, PC백, 물고기죠. 물론 그 PC의 스펠링은 아니지만, 선박, 물고기 잡으려면 배 타고 나가죠. 선박과 트럭이고요. 피기백, 자, 피기 하니까 약간 돼지 느낌이 나요. 우리 철도에 화물차에 돼지 많이 실어가지고 다니던 옛날 생각이 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어리지만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피기백은 철도 플러스 트럭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 운송이라고 해요. 항공기로만 운송을 할 수가 없겠죠. 공항에서 어디 또 물건 가져가려면 결국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육상 운송이 어쨌든 운송수단은 가장 많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더블 스택 트레인이 있습니다. 철도에서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는 화차, 기차죠. 화차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문제 나왔었던 가스나 액체로 된 화물을 수송하는 건 파이프라인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필요 매출은 필요 없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11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우실 분들만 외우세요. 저는 굳이 다 외우진 않으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판매비, 관리비,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순이익. 자, 이건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먼저 경청하며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하고 조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특성을 가진 리더십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정말 감사한 리더네요. 이런 리더 어디 있는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자, 우리 책도 있죠. 옛날에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얘기다. 서번트 리더십이 기업을 끌고 간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카리스마적 리더십 보니까 뭔가 벌써 카리스마가 있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에 대한 리더의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있다. 이 리더도 멋있는 리더라고 때로는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은 뭐냐? 리더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이 카리스마와 조직 변화에 필요시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변혁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들이 회사에서 주로 뭐하냐? 새로운 안건을 내거나 너 일 왜 이렇게 안 하니? 라는 이런 잔소리, 쓴소리를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조금 쓴소리를 많이 한다. 왜? 조직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비전을 늘 제시해주는 리더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4번. 참여적 리더십. 카리스마와 구성원이 업무관리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 자,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업무관리나 의사결정할 때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성취지향적 리더십. 성과를 강조하고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설정시켜서 구성원들이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약간 나쁘게 보면은 심한 경우 꼰대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성취지향적 리더십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유통 경로의 성과 평가에 있어 정량적 척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정량적 척도랑 정성적 척도 한번 봤었죠?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정량적 척도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요. 객관적인 수량으로 측정 가능한 거고요. 정성적 척도는 주관적인 견해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토론, 회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전략은 어떻게 짤까?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은 정성적 척도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필요한 게 정량적 척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정량적 척도로 옳지 않은 거 그럼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상표는 경쟁의 정도. 자,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 나머지 보니까 이거는 뭐 비율, 숫자로 횟수 이런 건 다 숫자로 표현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BCG 매트릭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문제가 좀 오류가 있어서 2번, 3번이 둘 다 틀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BCG 매트릭스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자, 이 BCG 매트릭스는 별, 샤이닝스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캐시카우, 자, 현금 젖소라고 합니다. 현금 젖소가 있고요. 그리고 더그 사업, 개 같은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퀘스천마크 사업, 자, 그리고 물음표 사업이 있습니다. 자, 스타 사업 일단 좋아 보이죠? 별, 성장률과 시장률이 높아서 투자를 계속하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투자율이 계속 좋은 거죠. 자, 캐시 사업, 현금 젖소. 현금 흐름이나 이윤 상태는 좋아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 좋아서 시장률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률이 낮아서 약간 고민되는 정도의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그 사업, 개사업이죠. 그래서 진짜 개사업이에요. 사업이 완전 망한 겁니다. 공사 다 망해야 되는데 공사가 다 망한 거죠. 그래서 개사업, 개 같은 사업이다. 성장률도 시장 점유율도 낮아서 철수하려는 단계다. 굉장히 슬픈 개 같은 사업이고요. 요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퀘스천 마크, 물음표 사업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물음표요. 내가 별이 될지 개가 될지 나뉘어져 있는 이제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는 높은 단계라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어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 하면은 거기에 굉장한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보면은 2번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개의 영역은 시장 커지고 있으나 경쟁에 따라서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개의 영역은 그냥 다 망한 거예요. 공사 다 망한 상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3번, 현금 젖소는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렇지 않죠. 자, 현금 젖소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나 이윤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낮은 거죠. 점유율은 좋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투자를 선택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만 알아두시면 BCG 매트릭스는 언제든지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참고로 공사다망한 게 공사다망이라는 뜻은 아니죠. 공사다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18번. 자, 기업 환경 분석에서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 거시 환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너무 쉽죠. 거시 환경, 미시 환경. 거시는 뭐 정치, 사회, 경제, 기술, 시장 환경 뭐 이런 것들이고, 미시적 환경은 옆집 회사, 중간사, 뭐 수구 단계, 그리고 고객 단체 등등 이런 환경 요인이죠. 거시 환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경쟁자와 협력업체, 이거는 미시적이겠죠. 자, 그리고 뭐 국가의 경제 정책, 디지털 등 기술적 환경, 문화, 규제, 법률적 환경 이런 게 이제 거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시장 커버리지 전략 중 하나인 선택적 유통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자, 낙서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유통 단계 3개가 있죠. 자, 집약적, 혹은 집중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집약적 유통과 선택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이 있죠. 자, 전속적 앞에 전이니까 전문품 많이 하고요. 자, 집중적이니까 우리 편의품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자, 그럼 그 다 사이에 담겨 있는 게 뭐야? 선매품이다. 전문품까지는 아니지만 편의품까지도 아닌 그런 친구들은 우리 선택적 유통을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으면 지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택적 유통 개념 대충 잡고 한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가능한 한 많은 소매점에서 제품이 취급되는 것을 원하는 유통 방법이다. 자, 아니죠. 이런 것들은 편의품인데, 이거는 집약적 유통이나 집중적 혹은 집중적 유통 방법이 맞겠고요. 자, 공격적인 유통이 가능하므로 집중적 유통이라고 한다. 무슨 소리죠? 선택적 유통이랑 관련된 거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집중적 유통이랑 선택적은 다른데. 자, 3번. 자, 해당 점포는 지역 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요게 전문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속적 유통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집중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 중간 형태를 띠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다. 자, 이게 맞는 말이죠. 선택적 유통, 선매품을 다루니까 가운데쯤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5번.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꺼이 하는 경우에 적합 방법이다. 자, 이거는 전속적 유통이죠. 자, 그래서 이 뭐 집중적, 선택적, 전속적 개념만 잘 잡아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네요. 자, 20번. 자재 소유 계획 MRP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MRP 한번 알아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재 소유 계획. 자, 이 자재들을 언제 쓸 건데 어떻게 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계획인 거죠. 그래서 적소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해서 재고 수준을 최소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재고가 많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좋진 않으니까, 결국 자재 소유 계획은 내가 자재를 어떻게 쓸지 잘 짜서 우리 필요한 재고만 가지고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순위 계획이나 생산 능력 계획 수립하기나 계획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최종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은 내가 얼마나 주문할지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린 자재 소유 계획을 세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가장 옳지 않은 거 5번이죠. 생산 라인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 재고를 최고 수준이 아니라 최소로 유지하는 거죠. 최적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죠? 5번이 당연히 틀린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 JIT와 JIT2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JIT와 JIT2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뭐가 다른지만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JIT 필요한 부품을 적시적소에 필요한 양만 사용해서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자, 자재 소요 계획 MRP 위에 나왔던 MRP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보면은 발주 회사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공급받아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여 원가를 절감하려는 경영기법이다. 즉,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긴 하는데 이로 하여 원가를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경영기법이죠. 대신 공급업체의 재고 유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재고 유지 비용을 다른 데 부담시킨다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JIT2는 핵심이 발주회사와 공급업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중복 업무나 비능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원가 절감의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경영기법이죠. 즉 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건 JIT나 JIT2가 똑같은데
서로 뭐를 중점적으로 보고 원가 절감을 하겠다라는 거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JIT가 기술 영업 개발을 동시화하여 물동량의 흐름을 강력히 통제하는 데 비해 JIT2는 물동량의 흐름을 주된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자, 여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JIT2가 이런 기술 영업 개발을 동시화함으로써 이런 발주회사가 공급업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기술 영업 개발 동시화한다는 건 결국 중복되는 업무를 다 줄여버리고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화하면서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에 비해 이 JIT가 물동량 재고죠. 이 재고의 흐름을 주된 개선으로 삼는 거죠. 적시적소에 필요한 부품을 들여와서 물동량 흐름을 통제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 주로 식료와 자파류를 취급하는 도매상이며 재고 수준에 대한 조언, 저장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선반 진열 업무 등을 소매상 대신하여 직접 수행하는 수매상. 진열 업무를 대신하고 조언,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제공, 컨설팅을 해주고 있죠. 요거는 그냥 진열 도매상이에요.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금 무배달 도매상은 뭐다? 현금 거래만 한다. 신용거래 안 해요. 배달도 안 해요. 무배달, 최배달 아니고요. 자, 그리고 직송 도매상 하는 거예요. 제조업자나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그냥 내가 직접 전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럭 도매상. 트럭 타고 다니면서 운송도 하고, 트럭에서 물건도 팔고, 양말도 팔고 하시는 거고요. 자, 우편 주문 도매상. 이런 카탈로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카탈로그를 주고, 현물을 주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를 주고, 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주문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다? 부피가 크거나 귀중품인 것들. 보석이나 스포츠용품, 가구 등 이런 것들을 하는 소규모다.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아래 글상자 내용은 리더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 중 하나인데 무슨 권력에 대한 설명인가? 자, 읽어볼게요. 리더가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과 재능을 가질 때 발생하는 권력으로 부하가 그런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할 때 수용되는 권력이다. 자, 보니까 부하가 우리 부장님은 일을 잘하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냥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장님에게는 일단 권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권위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 여기서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되게 전문적이셔. 우리 전문적이신 부장님 일 잘하셔. 그럴 만하신 분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을 때 발생된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합법적 권력은 뭘까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장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신 거야. 그냥 마음속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장님이니까. 만약 과장님이 그랬다? 그러면 안 돼. 부장님 정도 급이니까 된 거지. 약간 이런 합법적이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상적 권력은 리더가 아래에 있는 구성원에게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구성원끼리도 서로 뭔가 도움을 줬거나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준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는 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강압적 권력. 말 그대로 강압적인 거죠.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이나 제재 이런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강압적 권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준거력 권력은 일 잘하거나 이런 회사도 인사들이 있죠. 내가 저 인사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느낌. 나도 쟤랑 같은 일체감을 가지고 싶어. 라는 그런 느낌. 나도 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이제 준거적 권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딜과 케네디의 조직 문화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거는 정답은 5번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핵 조직 문화는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이고요. 딜과 케네디 조직 문화 유형은 4개가 있어요. 자, 먼저 1번 거친 남성 문화. 자,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 그리고 사운을 거는 문화, 과정 문화.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거친 남성 문화부터 보면은, 자, 위험 요소가 많고 피드백이 빨라요. 자, 위험 요소가 많지만 대신 피드백이 빠르다. 그래서 성패의 차이가 크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의 경영과 행동이 반영됐다. 그래서 거친 남자들이 뭔가 빨리빨리 해치우고 막 성격 급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약간 그렇게 하는 느낌이고요. 자, 열심히 일하고 놀자. 자, 이런 거는 위험 요소가 낮아요. 대신 피드백은 빠르다라는 장점. 거친 남성 문화와 똑같고요. 자, 근면하고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일상적 업무를 주로 하는 문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운을 거는 문화예요. 자, 위험 요소가 그래도 많아요. 뭔가 뭘 걸고 하면은 당연히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피드백이 대신 느려요. 성패 차이가 마찬가지로 커서 모험 요소가 있지만
결과가 늦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험을 잘 한 건가? 이런 거를 아는데 꽤나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도 느리고 결과도 늦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예를 사운을 거는 문화에서 의사결정은 상급자가 하지만 일상적인 결정들은 그냥 하급자가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과정 문화. 위험 요소가 낮고 피드백이 느려요. 자,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면 안정적이지만 성패 여부 결과가 오래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은행이나 정부 공기관 이런 것들이 과정 문화다. 굉장히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봤을 때 약간 지루하고 굉장히 정직해야지만 할 것 같은 그런 딱딱한 느낌. 저는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봐서 어느 정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거의 뭐 개론 수준이죠. 자, 정답 한번 보면은 정답은 5번입니다. 소매상은 제조업자 제품의 일정 부분을 재고로 보유하여 재무 부담을 덜어지는 기능을 한다. 자, 요거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너무 땡큐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뭐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업자나 생산업자, 생산업자나 공급업자를 위해서 소매상이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뭐 제조업자라고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소매상이 제조업자에게 하는 역할, 맨 처음에 공부를 하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시장 확대나 주문 처리, 시장 정보 제공, 고객 서비스 대행 이런 것들을 해주죠.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해주는 건 뭐냐? 제품 구색 제공, 정보 제공, 금융 제공,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 뭐 간단하게 오랜만에 깜빡하신 분들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1과목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2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